평생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생활의 붕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옆에 있던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천천히 무너져 내립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똑같은 소리로 시간을 새기고 창밖 풍경도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만 달라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때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적막함,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의 빈 공간, 그 공허함이 가장 무거울 거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겨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감정보다 먼저 생활의 붕괴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순간, 은행에서 온 서류를 보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순간, 병원 예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망설이는 순간,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이 영상은 슬픔을 자극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 뒤 남겨진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혼자가 되어도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뒤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고독이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대화가 사라진 식탁, TV만 켜져 있는 저녁, 말을 건넬 사람이 없는 아침.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립니다. 평소라면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오늘 계획을 나누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침묵만 남아 있습니다. 컵을 들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켜지만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 적막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할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먹던 식사가 이제 혼자만의 일이 되면서 식사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때우고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식사 시간도 흐트러지고 문득 오늘 하루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구나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봐도 누구에게 전화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하기엔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기엔 뭔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그러다 문득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온 예약 안내서, 은행에서 온 통지서, 평소 배우자가 대신하던 작은 일들이 갑자기 나에게 몰려옵니다. 이 서류 하나를 처리하려면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 삶을 운영할 수 있을까? 어느 날은 슬픔이, 어느 날은 이유 없는 분노가 밀려옵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을까? 왜 나는 혼자 남겨졌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러다 문득 공허함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차려야 할 이유도,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할 이유도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감정들은 순서 없이 찾아오고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감정에 휩싸이면 밥을 거르게 되고 밤에 잠들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일상이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지면 낮에는 기력이 없어 소파에 누워있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평소 7시면 함께 식사를 하던 습관도 10시면 잠자리에 들던 리듬도
모두 흔들립니다. 두 사람이 맞춰 살던 시간표가 한 사람만 남으면서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가던 습관도, 저녁 8시에 함께 뉴스를 보던 시간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제 먹고, 언제 자고, 언제 나가야 할지 모든 것을 다시 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외롭고 버겁습니다.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갑니다. 은행에서 온 편지, 병원 예약 안내, 관공서 고지서. 봉투를 열어보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 배우자가 조용히 처리하던 일들이 이제 모두 내 앞에 놓입니다. 어떤 서류는 기한이 있고, 어떤 것은 당장 처리해야 하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일 힘든 건 감정이 아니라 이 서류더라고요.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현실의 벽이 먼저 다가옵니다. 박정희 씨는 남편과의 이별 뒤 감정보다 결정이 가장 무거웠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 씨는 처음으로 진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은행에서는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음 진료 예약을 문의했고 관리비 고지서도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장보기, 은행일, 병원 진료. 남편이 도맡아 하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딸에게 매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은행 갈 때도, 장 볼 때도, 병원 예약할 때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부탁하게 되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딸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내가 너무 의지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화를 걸던 손이 자꾸만 멈춰졌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복지관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혼자 해내려고 하지 말고 도와줄 사람을 3명만 만들어요. 그 말이 박 씨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걸 혼자 해내거나 딸에게만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박 씨는 이웃 1명, 복지사 1명, 딸 1명을 자신의 작은 도움 네트워크로 만들었습니다. 장 보는 날엔 옆집 이웃과 함께 장을 보러 갔고 서류 관련 일은 복지사에게 조언을 구했으며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만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3명이 생기고 나니 감정이 아니라 생활이 먼저 안정되더라고 박 씨는 말합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비로소 마음도 조금씩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처럼 생활의 안정을 먼저 찾은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공간 자체가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김도연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집안의 공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집안 곳곳의 물건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부엌에 있는 아내가 자주 쓰던 앞치마,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아내의 무릎 담요, 침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 심지어 현관에 놓인 신발까지도 아내의 흔적이었습니다. 집안 어디를 가도 아내가 있었고 그래서 집안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밥을 먹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고 그 빈자리를 보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부엌에서 서서 밥을 먹거나 아예 밥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의 빈 공간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와 소파에서 TV를 켜놓고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안 쓰는 방 하나를 정리해 새로운 시작 방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관련된 물건은 그대로 두되 그 방만큼은 현재의 자신을 위한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작은 책상을 들여놓고 새로 산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벽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풍경 사진을 걸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을 두었습니다. 그 방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공간이었습니다. 집 전체는 그대로인데 방 하나가 바뀌니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김 씨는 아침이 되면 그 방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방은 그의 회복을 만드는 첫 번째 기둥이 되었습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은 김 씨와 달리 어떤 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벽이 더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수진 씨는 남편의 장례 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서류와 계좌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슬픔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짜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연금 신청, 보험 처리, 통장 해지, 재산 분리, 의료 기록 정리.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는데 그 서류를 준비하려면 또 다른 기관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관공서에 가면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서류를 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마치 끝없는 미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연금 신청 하나를 하는데도 일주일이 걸렸고 보험 처리는 한 달 넘게 매달려야 했습니다. 매일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서류를 챙기고 관공서를 오가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야 더 큰 파도가 몰려온 걸 알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록 이수진 씨는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만난 직원이 조언을 건넸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많아 보여도 사실 핵심은 딱 10가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뒤 이 씨는 생활 운영 파일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큰 파일 폴더 하나를 사서 카테고리별로 구분했습니다. 은행 관련, 보험 관련, 연금 관련, 병원 관련, 공과금 관련. 각 섹션마다 필요한 서류와 연락처, 처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만드는데 이틀이 걸렸지만 그 뒤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한눈에 보였고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습니다. 정리를 하니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감정도 하루도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수진 씨는 말합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곧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었다고.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 대비, 애도 루틴 만들기입니다. 감정은 억누를 수 없습니다. 억지로 참으면 언젠가 더 큰 파도로 돌아옵니다. 대신 감정이 흘러가도록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 감정 기록을 해보세요.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느낀 감정 한 줄, 힘들었던 순간 한 가지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 기록은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시간이 지나며 변화하는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할 상대 한 명을 확보하세요. 가족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상담사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사람 한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첫 30일은 흐름 유지를 목표로 하세요.
큰 결정을 내리려 하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 이 작은 흐름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대비 1인 운영 매뉴얼 만들기입니다. 돈, 몸, 집.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혼자 사는 생활의 70%가 안정됩니다. 돈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세요. 주거래 은행은 어디인지, 통장은 몇 개인지,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은 무엇인지, 연금이나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정보들을 한 장의 종이에 정리해두면 혼자가 되었을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몸에 관한 것들을 기록하세요. 주치의는 누구인지, 병원 연락처는 무엇인지, 복용하는 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특히 약 정보는 정확하게 기록해 두세요. 약 이름, 복용 시간, 복용량까지 상세하게 적어두면 응급 상황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 관한 것들을 파악하세요. 관리비는 언제 나가는지, 전기세 가스비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정기 점검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작은 정보들이 모여 생활 운영 매뉴얼이 됩니다. 이 정보들을 사전에 만들면 남겨진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가장 후회하는 것이 이런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 대비 지지망 3층 구조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나를 지지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층 구조가 필요합니다. 1층은 가족입니다. 자녀든 형제자매든 가까운 가족 중 한 명. 큰 결정이 필요할 때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 2층은 이웃 또는 동네 모임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산책하거나 차 한 잔 마시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 3층은 기관입니다. 복지관이든 지역 주민센터든 노인회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이 세 층이 있을 때 혼자가 되어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박정혜 씨가 그랬던 것처럼 적절하게 분산된 지지망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떠난 뒤 혼자가 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두 번째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자신의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간을 견뎌낸 분들은 말합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지지망이 있는 사람은, 루틴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계속되고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